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시간이네요. 강연에 앞서서 강사님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조성환 교수님은 원광대학교 HK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잘 들리시죠? 예, 소개받은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익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예, 지금 이제 직장은 원광대 익산인데요. 저희 그 친척이나 이런 분들 다 전주에 계셔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은 첫 강인데요. 일단은 예, 이게 이제 강좌의 목표라고 했는데,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노자 도덕경 강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 그런 거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주셨고, 관점을 현대적인 생태 문제, 우리 지난번에도 생태 문명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두고 싶다고 하셨고, 또 저희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하고 같이 공동 기획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동북아시아라는 맥락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자를 읽긴 읽는데 현대적인 관점과 저희 연구소의 동북아시아라는 관점, 그 두 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획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 6강 중에 앞에 3강은 주로 이제 노자 읽기 중심으로, 핵심 개념 중심으로요. 그리고 뒤에 3강은 동북아시아와 노자라는 그런 주제로, 예를 들어서 현대 중국에서 노자를 어떻게 봤는가, 또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노자를 어떻게 읽었는가, 또 노자가 이제 나중에 종교화돼서 도교가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후반부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획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는 말 그대로 이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대만, 한국, 일본 그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학 연구소고요.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인문학 지원기관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거기에서 저희는 그걸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 연구 인력들 월급도 하고 뭐 이렇게 나가고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수진이 한 16명 정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있고요. 그다음 분야도 문학, 역사, 철학, 사회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 좀 이렇게 기획하기에는 저로서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신학하신 예를 들어서 저희 3강, 4강을 맡아주신 김현주 교수님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양계초라는 양치차원가요? 근대 중국 사상가, 그분을 전공하셔서 양계초나 근대 중국의 사상가들도 노자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걸 부탁드렸고, 5강의 한승훈 교수님은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을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그래서 이제 노자의 종교화 과정을 부탁을 드렸고, 6강의 박일준 교수님은 미국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함석헌 유형 뭐 이런 것도 하시니까 이분한테 신학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신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기 주무관님이나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리는 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저희 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노자 도덕경 같이 알려진 텍스트는 저희로서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유튜브 보시면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분들을 능가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만 이제 근데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고전은, 저도 서양 고전은 어렵거든요. 플라톤 이런 거 읽어보려면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누가 같이 이렇게 끌고 가듯이 해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도움이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읽는 또는 함께 읽는 도덕경이라고 저는 컨셉을 잡았고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자 제 1장의 주로 첫 구절을 뭐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 보자는 게 이제 목표인데, 들어가기 전에 사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덕경, 노자란 사람이 썼다고 하는 도덕경인데, 도를 우리말로 하면 길이고, 덕을 우리말로 하면은
보세요. 하늘천 따지 길도인데 덕은 훈이 없더라고요. 제가 덕덕이라고 해야 돼. 그죠? 아비부, 어미모. 근데 현자문에서 덕을 어떻게 훈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그걸 찾아보고 올 걸. 만약에 한다면은 얻을 덕, 쌓을 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덕을 쌓다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님이 옛날에 덕을 많이 쌓으셔서 그 덕이 나한테 돌아오고 있어. 그렇죠? 쌓을 덕. 또는 뭔가를 얻을 득자, 소득할 때 그 득하고 어원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은 만약에 훈을 하라면 저 같으면 천자문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얻다, 쌓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은요. 길과 그래서 쌓은 거라고 해서 보통 영어권에서는 힘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파워라고. 그 길과 힘 또는 길과 얻음, 길과 싸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벌써 핵심이 다 나와버렸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도덕이라고 한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하면은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을 일단 싫어하더라고요. 도덕, 꼰대. 근데 고전에서는요. 한 글자가 한 단어입니다. 한 글자가 한 단어. 그래서 도가 한 단어고 덕이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서양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00년, 150년 전에 도덕이라고 이게 개념 하나로 된 거일 뿐이죠. 아시겠죠? 국가 하면은 국가가입니다. 나라하고 가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려 왕조다, 뭐 왕씨, 뭐 왕씨라는 가문이 다스린 나라라고 해서 국가 이렇게 조합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씨 가문이 나라를 다스린다 해서 국가가가 조합이 됐다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엄밀히는 국가가입니다. 모든 고전은 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래서 도덕경이다. 그러면 한 글자 도덕경 다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저걸 도덕에 관해서 말했구나. 그러면은 요즘 도덕 이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 덕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도와 덕의 의미고 그다음에 도덕경이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전부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이 한 편의 시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를 이렇게 다 세보면 5천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노자 5천문, 노자 5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막 휘리릭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제일 난해하다고 유명한 우리 성경의 첫 구절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나? 어쨌든 그런 것처럼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노너 같으면은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 것. 노자도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제일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첫 구절 6글자만 오늘 제대로 이렇게 주지를 하고 돌아가셔도 제가 볼 때는 큰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쓰는데 우리는 음을 쓸 뿐이잖아요. 도덕도 한자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그거를 그 뜻을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 하면은 이제 길로 환원을 시키는 거죠. 길로. 그렇죠? 길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시대 또는 기후 위기 시대에 이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처럼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요. 저도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길을 많이 잃으면 방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철학은 저 길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줄이면 도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도학하면은 도학 선생 이렇게 막 군자 이런 거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서 노자까지 2500년 전까지 들어가시면은 길에 대한 물음이구나.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인류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우리 민주주의가 뭐 어디로 가야 되나, 또는 내 인생을 어떻게 뭐 터닝 포인트인데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걸 한자로 쓰면 도라고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삶의 방식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길의 그 은유는 방법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뭐 뭘 하는 방법, 뭘 하는 법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최종 목표도 됩니다. 내가 이제 완전 도통을 했네 이렇게 되면 완전한 경제에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목표가 됩니다. 내가 도를 얻었네, 득도했네,
따라서 이 도라는 말은 재밌는 게 방법과 목표가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가면은 자연히 그 목표에 도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게 이른바 고대 중국의 기원전 500년 전 무렵에 이 제자백가라는 철학자들의 탄생이었습니다. 다 각자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 주나라 말기, 혼란기인데, 봉건제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다 각자 도를 말한 겁니다. 이 길로 가야 나라가 뭐 편안해진다거나 천하가 태평해진다거나, 그렇죠? 치도죠, 이른바 다스림의 도. 바로 이겁니다. 저 유명한 그 서양의 중국 철학 연구자신데, 영어로 뭐 그레이엄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죠. 30년 전에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노자 시대, 이른바 춘추 전국 시대 또는 제자백가 시대의 철학사를 제목을 저렇게 잡으셨어요. 영어로는 Disputers of the Tao라고 해서, 타오는 이 도라는 말을 중국식으로 읽은 거고요. 요즘엔 따오라고 D로 씁니다. 근데 디스퓨트가 막 따지는 거래요. 따지는 거. 논쟁하는 거. 그 ER이 붙어서 사람들이겠죠. S가 붙어서 복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도의 논쟁자들. 도에 대해서 막 논하는 사람들이죠. 치고받고 싸웠다. 고대 중국 철학은 도를 논했다. 이것만 머리에. 저도 뭐 그 서양 철학 개론도 들었는데, 서양 철학은 아르케인가? 뭐 만물의 본질이 뭐냐 이걸 따졌다고 해요. 제 기억에. 근데 고대 중국 철학은 도가 뭡니까?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시니까 그 기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2500년이나 됐어요. 이때부터 도라는 말이 철학적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전에도 말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상 용어로 썼을 텐데, 이때는 고도로 추상화된 의미로도 쓰면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겠죠. 그래서 공자가 됐든 노자가 됐든 맹자가 됐든 순자가 됐든 또 누구가 있을까요? 뭐 무슨 자가 됐든 간에 다 도를 논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이 있었다면, 이른바 필라소피, 뭐 지혜에 대한 사랑. 저는 우리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는 도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도에 대해서 따졌으니까. 그죠? 도가 뭐냐? 그래서 도에 관한 물음을 던졌고,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길을 찾는 거죠. 어떤 게 길인가? 그러니까 학문의 목적은 올바른 길을 찾는 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를 논하고, 뭐 주리론이 됐든 주기론이 됐든 어느 쪽 도가 맞느냐 가지고 논쟁을 막 치열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은유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사상, 철학, 종교까지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지만 유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자의 길, 유학이 제시한 길, 그렇죠? 부처님이 제시한 길은 불도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불교라고 주로 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불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때 불은 부처님이란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깨달음이란 추상명사를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부처님이 제시한 올바른 길 또는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 근데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부처님이 제시했으니까 결국에는 같은 말인데, 중요한 거는 저 도라는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는 이제 부디즘 하듯이 어떤 사상, 철학, 체계를 표현하는 말이었다. 고대에는. 그 고대라고 해봤자 19세기까지였죠. 그렇죠? 노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혹시 세계사 시간에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때 유교가 국교화됐다 이런 거 저는 배운 기억이 있어요. 뭐 유교 동중서 한무제 때 유교가 국교화됐다 이렇게 배운 거 있거든요. 그럼 유도는 유학자의 길인데 유교는 뭐냐? 자, 저 시대 제자백가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여러 도들이 난무하는 시대 중에서 하나의 도만을 뽑아서 국정 교과서로 삼으면 유교가 국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종교화됐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 도가 있는데
그 한나라 무제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저 중에서 나는 유도만 뽑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이념으로 삼아야지. 그럼 유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 개념은 아니에요. 종교는 도로서 충분히 다 돼요. 그리고 중국의 도는 수천 개가 있었을 거예요. 민간 신앙까지 합쳐보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 철학하면 다 아시잖아요. 유교, 불교, 도교, 삼교를 꼽거든요. 이 말은 중국의 종교가 3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역대로 이른바 국정교과서,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그 오피셜 독트린이라고 할까?로 삼은 거는 3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는 말 그대로 성인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종교를 지칭하지는 않아요. 종교는 민간신앙도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저 도에서 한 500년쯤 있다가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때는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유교 하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저 불도도 불교로 진화될 수가 있겠죠. 야, 유교 하나만으로 하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 같은 거 다 컨트롤도 못하고 번뇌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기 인도에서 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거를 우리 중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념으로 삼자. 그런 불교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략 뭐 4세기, 5세기. 도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도하고 교를 만약에 저보고 구분하라면은 도는 일반적인 거예요. 제가 새로운 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거를 허용을 해줄 때 비로소 교라는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가를. 19세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서양에서 릴리전 개념이 들어오면은 이제 모든 종교는 다 교로 쓰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 엄청난 변화죠. 종교의 자유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 이전까지 교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은 사상범으로 처형, 동학 같은 게 대표죠. 뭐 교란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유도, 불도, 그렇죠? 유도하면은 예를 대표적인 우리 조선의 유학자면 퇴계의 길, 그렇죠? 퇴도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저분이 제시한 뭐 삶의 지침 또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 용례를 이건 이제 동학 텍스트에서 가져왔는데 1860년에 저 경주 지방에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에서 뭐 유도, 불도 뭐 다 수용을 해오다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양한테도 밀리고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자생적으로 어떤 사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자각이 생겨서 나온 게 동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왜 동학이 필요하느냐 또는 동학의 다른 말을 천도라고 했습니다. 이 천도는 저때 도는 사상 체계를 말하는 의미인데 하늘님을 뭐 모시고 섬기는 도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의 천도는 중국에는 없었습니다. 왜 유도, 불도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동학 또는 천도를 만드셨는데 이분의 주장이 저거예요. 유도, 불도가 몇천 년 돼서 이제 쓰임이 다 했다. 새로운 도가 필요한데 내가 그걸 만들어 보겠다. 그렇죠? 근데 감히 이렇게 수입만 해왔는데 민간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저기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당시 유도를 신봉하는 분들은 이제 처형을 당하신 거죠. 어쨌든 유도, 불도라는 말은 하나의 중요한 사상 그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인들이 그분들은 뭐 로고스니 로직이니 뭐 로지니 이런 말 좋아하는데 이 도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발음은 따운데 중국식으로. 그래서 영어로 뜻으로 풀이하면은 초기에는 웨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코스라는 말 많이 씁니다. 웨이는 다 아시죠? 뭐 길, 그렇죠? 어디로 가는 길 또는 방법도 있죠. 웨이 투 뭐 하면 뭐뭐 하는 방법. 그래서 뭐 천도라고 하면은 하늘천 길도니까 하늘이 가는 길이겠죠. 천문의 운행도 천도일 수도 있고요. 인도는 이제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되게 고대 중국에서는 저 천도를 보고 그걸 본받아서 인도를 만든다 이런 발상이 강했습니다. 뭐 도로라는 건 우리가 아는 일상 용어니까요. 그래서 로는 도의 이제 일상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도가 저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저 무술이라고 합기도 유도도 이런 도가 들어가요. 저는 저런 게 좀 신기했어요. 유도를 보시면은 저 유가 부드러울 유도라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길이잖아요. 유도를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유도를 하면은
뭔가 부드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저 글만 보면은 나의 기운이나 나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한 3년 하면은 제가 유단자가 되잖아요. 그때 노자적으로 말하면 덕이 쌓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갑니다. 가다 보면 내 안에 힘이 쌓일 겁니다. 요즘엔 내공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고대 중국에서는 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덕은 내 안에 쌓이는 거, 축적된 거, 시간을 들인 거, 그러면서 좋은 거, 제가 나쁜 바이러스가 쌓이면 그걸 덕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남한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유학식으로 말하면은 군주, 이상적인 군주가 덕이 있다는 거는 그분이 우리 세종대왕 무슨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말에 따르잖아요. 왜? 그분이 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의 평소 언행이나 이런 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줬어요. 그래서 무력, 강제력을 안 써도 저분이 한마디 하면 다 자발적으로 따른다. 그게 덕입니다. 리더의 카리스마일 수도 있고요. 유학에서 말하는. 어쨌든 그래서 뭐 합기도다 그러면은 기를 합한다는 뜻이잖아요. 합기하면은. 한문은 영어하고 어순이 똑같아서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중에 나오니까요. 기를 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합기도를 다니면. 한 3년 코스웍을 밟아요. 그러면은 제가 유단자가 되면은 저한테 기를 합하는 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와 덕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코스웍. 그래서 왜 영어권에서 코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은 제가 영어 회화 코스를 3년 코스를 마쳐요. 그러면은 영어 회화라는 도를 3년을 밟은 거예요. 그럼 제가 영어 회화 실력이 붙겠죠. 그럼 저한테 덕이 쌓인 겁니다.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덕이 쌓였다. 그래서 덕은 너무 윤리적이고 이런 규범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프로세스를 오래 하다 보면은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힘 같은 거로 덕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중국 철학식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잘한다. 저분은 덕이 많이 쌓였네. 이렇게 어색하지만요. 그렇게 덕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 덕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본 학자는 한국인은 참 도덕지향적이다. 그래서 모든 걸 매사에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대단히 높은 점수를 매긴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도덕을 이해하면요. 저는 그래요. 아마 일본에서는 장인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 그분이 정통하면은 그분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학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무슨 이렇게 청결 그런 걸 떠나서 어느 분야에 오래 한 30년 길을 가다 보면은 그분이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럼 도덕이 쌓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제목을 길을 가면 힘이 생긴다 또는 길을 가면 힘이 쌓인다라고 한 이유는 도덕경의 도덕을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풀이하라 그러면 저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덕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득이고 또는 축적되다, 쌓이다, 더 파생돼서 길러주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힘이나 내공이고요. 그래서 길을 닦다는 거는 한자로는 수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수도, 덕을 쌓다는 거는 뭐 득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덕이 쌓인 거죠. 등등. 이런 메타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덕의 도덕은요. 그래서 이런 거 저도 학교 다닐 때 만시간의 법칙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어느 분야든지 1만 시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노자식으로 말하면은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덕이 쌓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저 옆에 분은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환경운동만 33년을 한 최열이라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저 분야에서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겠죠. 저런 분이 저 분야에서는 덕이 많이 쌓인 분이다 이렇게 철학적으로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서양 철학 개론도 듣고 했는데 많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은 존재, 이 세상이 뭐로 이루어졌지? 뭐 그런 거, 그렇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실체, 속성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중국 철학은 길과 힘으로 지금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길을 가서 어떤 힘이 나한테 주어지는가라고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가 도와 덕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간략한 설명이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너무 쉽죠?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자, 이제 노자 도덕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노자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정말 처음이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인 분에다 이렇게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루한 거보다, 못 알아듣는 거보단 지루한 게 낫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다시는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도라는 말의 철학적 기원이요. 시기는 고대 중국, 기원전 5세기, 6세기, 4세기, 지금부터 2,500년 전쯤. 그때 이제 외국에서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인도에서는 붓다, 다 동시대라고 합니다. 보통 인류의 주축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고대 중국은 왕조로 말하면 주나라. 근데 주나라 말기였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말기가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상가가 등장하죠. 그 혼란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가 얼마 되세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잖아요. 봄, 가을. 근데 전국은 싸우는 나라들, 한자를 보시면, 그래서 엄청나게 전쟁, 지금 러시아도 전쟁기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온 사상가들을 제자백가라고 보통 말을 하죠. 제자백가도, 그러니까 일단 한문을 딱 보시면 한 글자 한 글자 번역을 해야지,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강의할 때 제자백가부터 번역을 해보라고 하죠. 너무 쉬운, 어르신들은 다 쉽게 저기 하실지 모르지만 또 젊으신 분들은 저런 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는 여럿, 제군들, 이런 여럿, 많은 형용사고요. 저 자는 아들 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여기서는 아들이 나오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 그렇죠? 되게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자 하면은 노 선생님이라는 뜻이 돼요. 공자 하면은 공 선생님, 그렇죠? 순자 하면 순 선생님. 앞에 성이 오고요. 뒤에 자가 붙으면 선생님이고, 주로 철학자겠죠. 그렇죠? 자는 선생님이고. 다만 노자의 노는 늙을 노지 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늙은 선생님 또는 원로 철학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자는 사실 신비로운 사람이었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자, 장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붓다 다 역사적 인물인데, 노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학계의 정설입니다. 신비적인 인물이니까 그냥 그 이름만 갖다 쓴 거겠죠. 노자라는 미지의 X를 이 저자로 그냥 붙인 겁니다. 그만큼 이 존재는 좀 모호한 그룹입니다. 제자는 여러 선생님들이고요. 백가도 똑같습니다. 백도 우리가 그렇죠. 모든 거를 가리킬 때 일백 쓰잖아요. 가는 집가자인데 또 갑자기 집이 나오면 어색하죠. 우리가 전문가, 일가 할 때 그 가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학파나 그룹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여러 선생님들, 백가는 모든 학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 계시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하고 가는 이렇게 따로. 그래서 공자가 유가 이렇게 되겠죠. 공자는 유학이라는 어떤 학파를 만들었다. 그래서 공자, 유가, 노자는 도가, 도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를 만들었다. 이렇게 철학사 시간을 배우잖아요. 사실 노자만 도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고요. 공자도 말하고 다 말하는데, 노자가 말한 도가 특별했나 봅니다. 그래서 노자 계열만 도가라는 이름을 나중에 붙여주거든요. 이분이 말한 도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독특합니다. 많이 독특하죠. 그래서 또 누가 있습니까? 한비자는 법가가 되겠죠. 어떤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법이 앞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될 도야. 그러면은 그 그룹들을 법가라고 네이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백가다. 여러 선생과 많은 학파라고 풀었을 수 있고,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고, 공자와 노자를 주로 춘추 시대의 인물, 선생들 대표적인 맹자와 장자를 그 뒤를 이은 전국 시대의 인물,
그래서 공자, 맹자 계열을 뭐 유가라고 하고요. 노자, 장자 계열을 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장, 공맹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조선 시대는 저 공맹이 대세였고, 그렇죠? 뭐 쉽죠, 뭐 이거 뭐. 예. 그래서 가라는 말을 이제 붙인다. 일단 학파다.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노자는 좀 미지의 인물이고, 그렇죠?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쓰는데 나중에 노자에 대해서 뭐 세gen과 후보지를 내더라고요. 노담이라고도 하고 뭐 노래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마천 같이 정확성을 추구하는 역사가도 모를 정도로 저분은 그냥 미지의 인물, 고대의 현인 뭐 이 정도. 근데 도와 덕에 관한 말들만 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같은 그룹이 있는데 사상이 비슷해요. 도와 덕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도덕경이라는 책으로 묶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순도 보일 수도 있고 정합적인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많겠죠.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쭉 쓴 게 아니고요. 그래서 81장의 철학시로 돼 있고 글자 수는 단순히 5천자일 뿐이고 시니까 운문이고 어떤 논리적인 논변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노자 5천자, 노자 5천문이라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미지의 인물이라도 기원전 3세기, 4세기일 텐데 그로부터 한 500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시대, 그러니까 위진 시대거든요. 위초고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그 시대에 왕필이라는 천재적인 철학자가 나타나서 노자란 텍스트를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서점에 가서 보면은 뭐 노자 번역서, 노자 도덕경 번역서 같은 거 보면은 이 위진 시대 3세기에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본을 만든 그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자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 당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순서를 이 사람이 바꿨을 수도 있고 쓸데없는 걸 다 쳐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왕필본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텍스트를 만들면서 이제 주석을 설명을 붙이잖아요.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자 왕필주를 우린 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워낙 넓어서 뭐 땅을 파면 출토 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자도 춘추 전국시대 출토 문물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학계가 열광을 합니다. 그때 그 보면은 대나무에 쓰여진 노자도 있고요. 이런 옷 비단 옷에 쓰여진 노자도 있고 백서본, 축관본 하는데 그런 것들은 왕필본보다는 훨씬 몇백 년 위니까 더 뭐랄까 가깝잖아요. 오리지널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연구도 하고 대신 난삽할 수는 있겠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더 노자에 가까운 걸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이제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일 이렇게 오소독스한 거랄까. 그래서 노자 저도 처음에 왕필본으로 배웠죠. 학교에서. 노자 왕필주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왼쪽이 노자 도덕경 상편, 그다음에 화정장씨보는 저걸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화정장씨가 소유했다고 위진 시대에 진나라 왕필주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처음에 1장하고 저 큰 글씨는 본문이고 작은 글씨는 왕필이라는 소년이 이렇게 줄을 단 겁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해석을 달죠. 이분이 이걸 달 때가 10대 후반인가 그랬다고 해요.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자 해설서로 남는 거죠. 대단하죠. 귀족이었고 무슨 왕족이었을 겁니다. 저분. 저 오른쪽은 이제 현대 학자들이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표점본이라고. 이건 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요. 처음 한문을 배울 때. 그게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뭐 물리가 트인다고도 하고 이제 음의 맥락으로 끊기도 하는데 저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은 대단히 편하죠. 고민을. 그러면서도 또 글자 같은 거 이렇게 대조도 해주고 그래서 저거는 현대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학 연구자들이 해준 거고요. 이거는 그 당시 2000년 전이네요. 벌써 2000 그렇죠. 그 당시 판본입니다. 예, 그럼 이제 더 본론으로 조금씩 들어가 볼까요? 예,
그래도 중간에 한 번 쉬어야죠. 1시간 하고 쉴까요? 어쨌든 한 번은 쉬겠습니다. 그 노자 1장은 아니고요. 노자 81장 전체에서 노자가 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만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대략 이런 이미지겠다. 좀 그런 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 아시는 분만. 상선약수라고. 팀장님 들어보셨어요? 고개를 끝에. 들어보셨어요? 해석도 가능합니까? 이제 가능하시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죠. 상선, 어려운 글자 없습니다. 약이 좀 어려우시죠. 상은 윗상, 선은 좋을 선, 착할 선, 약은 같을 약. 먹는 약이 아닙니다. 수는 물수잖아요. 번역을 해보세요, 팀장님. 저는 처음에 위에 좋음 이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윗성자, 그럼 반대말은 하선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번역서를 보니까 또는 선생님한테 배울 때 최고의 좋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 상은 최상급의 상인 거죠. 최상의 상. 가장 좋은 그런 뜻이랍니다. 최고손, 서양 철학에서 주로 말하는. 그래서 이 유교 경전에 대학이란 경전이 있어요. 대학 중용할 때 대학에 지선이라는 말 나와요. 지극할 지자를 써서 어디 극치에 도달할 때 지선, 그것과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땐 지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약수니까 같을 약, 물수니까 물과 같다. 노자가 도를 형용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밋밋하기도 한데 아니 도대체 물이 뭐길래 도와 같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번역어로 제가 소개해 드린 건데 그 이유를 노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다. 원문은 오자, 증오하다 오자거든요.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잠언 격언 성격도 강해요. 어려운 형이상학적 성격도 강한데 그 뒤로는 설명이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야죠. 왜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로 간다는 건가? 네? 물이 그런 노자에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배울 때 느낌에 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청소하잖아요. 물 청소. 그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다 이렇게 제거해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지저분한 데 안 가려고 하는데 물은 거기 가서 다 깨끗하게 씻어 주더라. 그래서 이게 도의 모습이다. 라는 게 노자의 도의 설명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들었던 성자가 된 청소부 이미지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이건 구체적인 인격자를 말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아라도 될 수도 있고 이걸 본받아라도 될 수도 있고. 더 저기한 건요. 물 얘기가 나와서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걸 미리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봤어요. 물은 색이 없잖아요. 무색, 무취. 그죠? 근데 물은 빨간 그릇에 담기면 빨간 물이 된답니다. 파란 그릇에 담기면 파란 물이 되고.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자기는 색이 없는데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화, 물화. 다시 돌아와요. 그 그릇에서 넘어오면 다시 돌아오죠. 원래 모습으로. 장자는 이거를 거울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야, 거울을 봐라. 외물이 이렇게 오면은 있는 그대로 비추는데 대상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텅 빈 상태로 물과 거울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따져볼 수도 있죠. 물이라는 게 과연 정말 색깔이 없나 이렇게. 색깔이 없는 적이 있었나 싶어요. 가령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럼 하늘색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서 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땅색에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 물은 그 무슨 색이지? 무색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얘가 색깔이 변하는 거 보면 무색일 수밖에 없겠죠. 등등. 쓸데없는 추측인데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물을 닮은 도인은 노자나 장자에서 말하는 성인은 최고의 리더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다. 그렇죠? 통치자라면, 그렇죠? 통치자. 특히 뭐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무슨 문명 충돌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리더라면 어느 한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큰 조직일수록 더 그러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역사는 진나라가 통일을 해서 법가로, 법 하나로 다스리겠다 해서 그게 1, 20년 만에 실패하니까 이제 유가로 돌아섰는데 또는 병행을 했는데 이 노자나 장자는 그렇게 하나로 하지 말고 무가로 하자. 그게 내가 말한 도다는 거예요. 황제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느 종교적 편을 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야 모든 종교를 다 당신이 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마치 물처럼. 당신이 물의 색이 돼야 빨간색을 만나면 빨갛게 되고 파란 그릇을 만나면 파랗게 되고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게 노장의 리더십입니다. 대단히 이상적이고 실제로 실천하려면 어렵겠죠. 그렇죠? 뭐 하나를 탁 찍어서 이거다 하면 편한데 자기 아이덴티티를 무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중국적인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 한국 분들은 뭔가 이렇게 선명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선명한 거. 근데 중국은 나쁘게 보면 음흉한데 다크한 거, 이렇게 현묘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걸 안 드러내는 겁니다. 대단히 중국적인 발상인 거죠. 다음 그래서 제가 제 2강을 이제 허하고 무로 잡은 게 이런 게 대단히 중국적이고 저는 좀 매력도 느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왜? 보통은 없는 것보단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너의 개성을 분명히 드러내봐. 이렇게 저희도 배우거든요. 근데 노자는 오히려 나의 개성을 지우라. 어쨌든, 네. 그러니까 유연해지라는 거예요. 물처럼. 네. 뭘 만나도 대응할 수 있게. 이상한 똥꼬지 부리지 말고. 리더라면. 네. 어쨌든, 물의 이미지는 변화하고, 유연하고, 아래에 처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살리고. 그렇죠? 생명의 물 같은 거요. 이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현은 가물현, 하늘천 따지 가물현 할 때 그 가물가물한 걸 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다크라고 하는데 노자 일장에 유명한 현지우현이라고 시니까 보통 네 글자가 많아요. 근데 우는 또 우자잖아요. 지는 보통 이렇게 네 글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운율이나. 그래서 현하고 또 현하구나. 노자가 도를 형용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현묘하고 또 현묘하고 뭘 받길래 그런지 모르겠죠. 예. 천지현왕에서 천자문에서는 하늘을 현이라고 표현하죠. 예, 하늘을. 근데 노자는 도를 자기 혼자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현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나중에 당나라 때 이런 때는 중현이란 말도 씁니다. 중은 더블, 중복됐다. 그래서 그냥 합쳐서 중현 이렇게 해요. 이것도 25장 정말 제일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 유명한 자현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고요. 육아경전, 논어맹자, 우리가 아는 대학중용, 이른바 사서에는 저 자현 개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도, 덕 다 나와요. 근데 자현만 이쪽 계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도가는 사실 자현가라고 보셔도 돼요. 대단히 도가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덕도 지금은 서양어의 모럴의 번역으로서 딱 우리는 도덕으로 이해하지만 자연도 지금은 네이처를 생각하실 거예요. 산, 물, 강 이런 거. 근데 모든 고전은 하나씩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연 이렇게. 그러니까 자를 옥편에서 찾아보시고 연을 옥편에서 찾아보셔서 그걸 조합하셔야 돼요. 그럼 자는 무슨 자라고 훈을 할 것인가? 팀장님 자는 무슨 자라고? 스스로 자 보통 저절로 자동차 할 때 자동차를 번역하면은 스스로 운동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내가 손을 안 대는데 지 혼자 저절로 가네. 또는 내가 에너지를 안 주는데 자기가 스스로 동력이 있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자라고 쓰는 거를 우리는 스스로라고도 보이기도 하고 저절로라고도 보이기도 해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번역이 달라지는데 중국인들은 그냥 다 자라고 씁니다. 자동차 입장에서는 스스로 가는 거고요. 밖에서 볼 땐 저절로 가네. 내가 손도 안 댔는데. 근데 다 자거든요. 그래서 이 자도 스스로 자, 저절로 자 이렇게. 연은 그럴 연. 연은 뭔가를 형용할 때 쓰는 거예요. 태연하구나. 너 참 태연하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연 많이 쓰잖아요.
욕은 아니고 어쨌든 자연하면은 스스로 그러하다, 저절로 그러하다. 어떻게 내가 의도를 안 했는데 이렇게 됐네. 대표적인 학자들이 드는 자연의 이미지가요, 심장이라고 합니다. 무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은 제가 의도를 안 했는데 지가 막 뛰어요. 지가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자는 자연에서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자연에서 스스로 그렇게 가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심장을 야, 가 이렇게 안 하는데 지가 가는 걸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 내가 뭘 하라고 하는 게 없는데 얘가 가네. 자연스럽게 가네. 그걸 최고의 경지로 본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의도를 안 했는데 뭔가 이렇게 다 되는 그런 걸 지향했던 것 같아요. 통치라는 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어느 리더가 이것이 도라고 하나의 방향을 정해서 사람들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도는 실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리더가 무의의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라는 대단히 이상적인. 그래서 다시 보면요, 도법 자연인데 법은 우리가 아는 명사로는 법이지만 이놈이 동사로 쓰이면, 한문은 모든 글자가 품사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동사로 쓰이면 본받다. 법이 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덧풀어 쓰면 도는 스스로 그러한 걸 본받는다. 도는 저절로 그러한 걸 본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도의 속성은 저절로 그러한 거야. 이런 말이겠죠. 그죠? 도는 뭔가 이렇게 의도해서 만물을 낳아야지, 만물을 생성시켜야지 하는 의도가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덕의 결과로서, 덕으로서 만물이 생성될 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노자가 본 자연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교 같으면은 저건 신이 창조했어. 자연은 신의 섭리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볼 거예요. 근데 노자는 그런 목적 없어. 이렇게 되니까 무신론의 극치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게 또 신학자분들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제6강에서 유형모가 됐건 함석건이 됐건 그 얘기거든요. 어쨌든 도는 저절로 그러한 걸 본받는다. 번역은 쉬운데 실행은 어려운. 제 애들도 11살, 7살 아직 갈 길이 먼데 교육의 도가 뭘까 고민이 되잖아요. 주위에서 다 학원을 보냈는데, 근데 노자 말은 걔 그 저절로 그런 그걸 교육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렇죠? 과연 쉬울까? 근데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 어떤 프로세스를 짭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해야 얘가 성공을 내가 살아보니까 도를 딱 짜줘가지고 얘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노자가 볼 때 그거는 무의는 아닌 것 같고 애를 자연의 상태에 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방임하라는 얘기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덕을 쌓으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라는 것도 말을 해요. 그래서 참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한 말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유교사에서는 거의 금서 취급 당했을 거고요. 유학자들이 보기는 했지만 사적으로 보고 코멘트를 할 때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지,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그 막스 책 보듯이 숨어서 봤듯이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좀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랄까요, 지배 질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위험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